안녕하세요. 올해로 72세가 된 컴퓨터 초보 할머니입니다. 컴퓨터 초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작년에 처음 딸 덕분에 문화센터 컴퓨터반에서 처음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오랜 세월 충남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컴퓨터와는 거리가 멀게 지냈었는데 이제야 컴퓨터를 배우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알게 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남편은 6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고 딸의 권유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지 5년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아들, 딸, 자식이 2명이 있는데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지만 둘이 성향이 정말 다릅니다. 저희 자식들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첫째 아들은 올해 나이가 47이 되었는데 애처가입니다. 결혼하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며 설쳤는데요. 무슨 의류 제조 사업을 해보겠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다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지 중간에 저와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와 남편이 보기에는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만 몽땅 투자한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2년이 안 돼서 사업이 망하고 은행 빚만 불어났더라고요. 돈 나올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까지 되자 아들은 저희 부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직장이나 다닐걸. 제 꼴에 사업을 해보겠다며 설쳤다가 빚만 더 늘어났네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대로 은행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차근차근 갚아나갈게요. 저희 아들은 평상시 말수도 적고 감정 내색을 잘 안 하는 녀석이었는데 그 당시 간절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안쓰러웠는지 농사일을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랑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모조리 팔아서 아들 빚을 모두 갚아주었네요. 저희 부부는 이제 늙어서 돈 쓸 때도 많지 않은데 아들 녀석은 결혼도 해야 하고 앞길이 창창했기 때문에 은행 빚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한평생 모든 돈을 건네주고 유일하게 집만 덩그러니 지켜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결혼 자금으로 보태줄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사업 망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무슨 수로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아가씨, 그러니까 지금의 며느리는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었고 동창회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이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서 학교 다닐 때는 만날 일이 없었는데 동창회를 통해 며느리가 아들을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해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취업도 못해서 돈벌이가 없었던 아들은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서 계속 밀쳐냈다고 하는데요.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고 딸이 좋다고 따라다니니 저희 아들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돈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까지 시켜줬다고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덕분에 회사에 다니게 되니 너무 고마웠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일인데요. 서울 아가씨가 충남까지 먼 길을 오다 보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첫인상이 밝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성 오빠 부모님 댁이 많이 멀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깡촌인 줄은 몰랐네요. 차 타고 오는 길에 멀미 나서 혼났어요.
먼 길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민성이가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시키러 온 아가씨라 많이 궁금했는데 참 곱고 예쁘네.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거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어머님, 처음부터 편하게 말 넣으셨으면서 중간에 왜 말 편하게 해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르신인데 저한테 말 놓으셔도 되죠.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참 말버릇이 없고 예의 바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속으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자식들이 결혼할 때 가슴에 못 박는 일은 만들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자고 마음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안이 풍족해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들으셨겠지만 민성 오빠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민성 오빠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빠가 저랑 결혼하면 신분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며느리 하는 말을 듣다 보니 다 같은 사람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 상승이라고 하니 언짢더라고요. 저희 집안을 낮잡아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계속해서 콧대를 세우고 턱을 치켜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참, 그리고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성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빚 갚아주시느라 거지됐단 얘긴 들어서요. 민성 오빠도 그것 때문에 저하고 결혼하는 걸 계속 부담스러워하던데 제가 감수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비 시댁을 보고 거지라니 참 싹수가 없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며느리가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 없는 저희 아들이 좋다며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준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까지 알아서 마련해주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신부감이 어디에 있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저희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 꾸려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허락해 주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철저하게 대릴 사이가 되었는데요. 가진 것 없이 처가댁에 얹혀서 모든 걸 지원받다 보니 아들 녀석은 며느리가 되먹지 못한 말을 해도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꽉 잡혀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긴 했지만 저희 집안이 사돈댁에 비해 많이 기울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저희 며느리는 결혼할 때부터 시댁 눈치를 전혀 보지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본인이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하고 평상시 전화 한 통도 잘 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충남에 있을 때에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화를 잘 받지 못해서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잘 하지 않으니 며느리한테 섭섭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딸하고 사위는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안부도 묻고 하다 보니 아들 내외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다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 쌀쌀맞게 대하고 살갑지 않다 보니 결혼하고 지낸 지 15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가족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친근함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반면 저희 딸과 사위는 아들 내외와는 달리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편입니다. 딸은 올해로 45이 되었는데 며느리보다 5살이 많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손윗사람이다 보니 항상 존대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 며느리가 저를 대하듯이 딸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않다 보니 길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로 친해지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직업이 간호사인데
어려서부터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사실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딸은 고등학교까지만 공부시키고 아들만 대학에 보내주려고 했는데요. 딸이 직접 동네 어르신들께 일거리를 받아 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그 돈으로 입학금을 마련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네요. 그 이후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의사 사위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위가 또 진국입니다.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하고 사위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러모로 기우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위는 며느리처럼 저희 부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친부모처럼 저와 남편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고 살갑게 애교 많은 사위였는데요. 저희 딸이 그런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게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제 핏줄은 아니지만 사위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사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자면요. 충남에 있을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크게 농사짓던 땅을 줄이고 장날에 밖에 내다 팔 정도로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매달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3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식들한테 받은 돈들은 나중에 손주들 용돈으로 주려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어쩌다 손주들이 집으로 놀려오면 고스란히 용돈으로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기에 모양이 삐뚤하고 안 예쁜 채소들은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들, 딸 집에 공평하게 보내주었는데요. 모양만 이상할 뿐이지 농약도 뿌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키운 유기농 채소들이라 먹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애호박과 가지를 따고 있는데 그해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햇빛도 쨍쨍해서 채소가 싱싱하고 탐스럽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장날에 내다 팔 채소들만 미리 추려놓고 아들, 딸 집에 보낼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중에 판매하는 채소보다는 이렇게 시골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를 먹는 게 더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딸한테 보낼 채소보다 더 많이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냈는데요. 며칠 후 택배를 받았는지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이미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셋째가 딸이라고 해서 많이 못마땅하셨나 봐요. 다짜고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는데요. 도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보낸 채소들은 잘 받았고 그거 농약 거의 안 친 유기농 채소니까 식구들하고 맛있게 요리해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생각하면서 내가 박스에 정성스럽게 골라서 담은 거니까 너무 오래 두다가 버리지 말고 꼭 다 먹어야 돼. 제가 언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딸이라 예쁘게 태어나길 고대하면서 그동안 과일도 예쁜 것만 골라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못난이 채소 잔뜩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일부러 못난 채소만 골라서 보내주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채소 모양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예쁠 수가 있나요? 판매할 채소를 제외하다 보니 아무래도 채소 모양이 구부러지거나 뚱뚱하거나 못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모양이 예쁜 걸로 골라서 보내준 거였는데 며느리가 오해를 했는지 비꼬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예, 사람 얼굴이 다양하듯이 채소 모양도 각기 다른 것인데 어떻게 예쁘게 생긴 애들만 골라서 담아줄 수 있겠어. 모양은 안 좋아도 몸에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식구들하고 잘 챙겨 먹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이라서 예쁜 것만 보고 예쁜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니 성의 봐서 저는 안 먹더라도 애들 아빠하고 애들한테 잘 챙겨 먹일게요. 그냥 채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이지. 며느리는 꼭 이상한 말 한마디씩을 덧붙여서 묘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손주 먹으라고 딸한테 보낼 채소보다 더 많이 담았는데 모양이 안 이뻐서 안 먹겠다고 하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가씨네 집에는 예쁘게 생긴 채소만 보내주시고 저희 집에는 못난이 채소만 골라서 보내주신 거죠? 어머님 항상 저희랑 아가씨네 차별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졸지에 저를 아들, 딸 차별하는 못된 엄마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굳이 안 보내줘도 될 것을 식구들 생각해서 온갖 채소들을 보내줬더니 며느리한테 별별 이상한 불평불만만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너네 식구 숫자가 훨씬 많기도 하고 네가 임신했으니 잘 챙겨 먹으라고 더 예쁘게 생긴 놈으로다가 골라서 더 많이 보냈다. 예로부터 쓴 게 몸에 좋다고 모양도 안 예쁜 게 영양분도 더 많은 거니까 잔말 말고 잘 챙겨 먹어. 네가 잘 먹어야지 우리 뱃속에 있는 손주도 쑥쑥 자랄 테니 말이다. 며느리가 하는 말에 빈정상하긴 했지만 임신한 며느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제 기분대로 이야기했다간 서로 감정만 상하고 원래도 친근감이 없었던 며느리와 더 대면대면해질까봐 그냥 넘어갔네요. 이번에는 제가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던 사건인데요. 평생 충남에서 살다 보니 다 늙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농사일을 하는 것도 제 삶의 일부였던 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충남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에 버스도 잘 오지 않고 택시를 타도 너무 멀어서 병원 한 번 가는 길이 농사일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100번 이해했던 딸과 사위가 저에게 서울로 이사 오라고 설득을 했고 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이 안 되는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새로 살게 된 서울 집에서 아들네 집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아무래도 집이 가까운 딸내외가 옆에서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었고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함께 가주었습니다. 반면에 아들내외는 엄마가 충남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여전히 저를 보러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걸지 않았는데요.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조차 아들내외한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서울로 올라오고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느라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된 음식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원래 제가 막걸리는 좋아하는 편이라 당뇨에 걸리기 전엔 막걸리를 자주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린 건진 몰라도 병을 얻게 되고 막걸리를 전혀 못 마시게 되니 삶의 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막걸리가 없어서 낙이 없어졌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막걸리를 못 마셔서 그런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도 없고 심심한 것 같구나. 너희들도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몸 챙겨야 한다. 늙어서 이 어미처럼 고생하지 말고. 제가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하니 아들이 공감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있네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요. 어른들 사이에서 저희 아들의 별명이 임걱정이라고 불릴 만큼 힘도 세서 동네에서 힘쓰는 일은 모두 도맡아서 처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술을 마시면 체력이 없다고 하니 안쓰럽더라고요. 네가 술 마시면 힘들다고 하니까 걱정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당뇨가 온 걸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인 것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도 무시 못하니까 아범 너도 앞으로는 건강검진하면서 혈당 관리 잘 해야 한다. 저는 아들 녀석이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당뇨 진단 받으신 건 막걸리를 매일같이 자시다가 걸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멀쩡한 오빠한테 마치 나이 들면 무조건 어머니처럼 당뇨 걸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당뇨에 걸리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자니 기분이 나쁘네요. 아들이 걱정돼서 꺼낸 말을 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며 며느리가 저한테 따지고 듣는데 일부러 시비를 거는 싸움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냥 노파심에 한 말 가지고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아범도 유전적인 영향 생각하면 당뇨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지. 저는 매번 그랬듯이 며느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며느리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님 잡곡밥 하셨네요. 아시는 것처럼 민영이가 흰밥만 먹어서요. 잡곡밥은 따로 덜어내고 흰밥으로 새로 할 테니까 그릇 좀 주세요. 저희 첫째 손주가 밥을 먹을 때면 이상하게 흰밥만 먹었는데요. 어려서부터 흰밥만 먹었던 걸 까맣게 잊고 잡곡밥을 해두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제가 당뇨 환자이다 보니 흰밥보다는 잡곡밥이 혈당 지수가 낮아 좋다고 해서 해둔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본인 자식 먹일 생각에 저한테 쌀쌀맞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평생 흰밥만 주구장창 먹다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흰밥을 많이 먹는 게 몸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지 몰랐다. 누구 입에나 흰밥을 먹는 게 맛있고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 영양 생각해서 때로는 잡곡밥 해서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잡곡밥 먹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민영이가 흰밥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범에 이어서 저희 애들까지 당뇨 유전자 있는 것처럼 만드시네요? 맛달가리 없는 잡곡밥은 어머니만 드세요. 저희 가족들은 흰밥만 먹을 테니까요. 당뇨 유전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며느리는 또다시 비꼬아 이야기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고 버릇없이 말하는 게 점차 선을 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하던 찰나 옆에 있던 딸아이가 덩달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언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오늘따라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집에 오는 길에 꽈배기를 잡수셨나? 왜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 다 꼬아서 들어요? 우리 애들도 흰밥만 먹다가 할머니 댁에 오면 잡곡밥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하던데 언니도 무조건 애들 입맛만 맞출 게 아니라 편식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게 엄마 역할 아니겠어요? 딸의 말에 며느리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지못해 알겠다며 딸의 말에 순응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무슨 말을 비꼬아서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잡곡밥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녁밥 안 먹을까봐 걱정돼서 흰밥 새로 하겠다고 한 거죠. 다시 새로 밥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먹일게요.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머니께서 책임지시겠죠. 제가 말할 때는 씨알도 안 먹히더니만 저희 딸이 며느리보다 나이도 많고 기가 세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보다 시누이가 하는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경악할 일이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네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하지 않고
가족들 먹을 음식만 간단히 준비해 놓는 편입니다. 딸이 요리를 잘해서 매번 명절 때마다 따로 음식을 만들어 오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 때는 딸이 꽃게탕을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손주들까지 식구가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꽃게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에 며느리는 보통 명절 당일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컷 먹기만 하다가 친정집으로 갑니다. 지난 추석 때는 심지어 허리 디스크가 왔다면서 옴짝달싹 하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시댁에서 일도 안 하고 빈둥댄다고 하더니만 우리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 딸이 집에서 만들어 온 꽃게탕을 끓이고 제가 만든 나물무침을 밑반찬으로 상을 차렸는데요. 음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 차리는 걸 도와준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상 차림을 보더니 저희 딸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가씨, 상 차림이 이게 뭐예요? 차린 게 없어서 먹을 것도 없네. 작년에는 갈비찜이니 뭐 양념게장이니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오셔가지고 친정집 넘어갈 때 싸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싸갈 음식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딸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과 한 끼 맛있게 먹기 위해 꽃게탕을 만들어 온 거였는데요. 그런 딸의 수고스러움도 모르고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해대니 입을 틀어막고 싶더라고요. 언니,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매년 명절 때마다 얻어먹기만 하고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음식 만들어 오신 적 있으세요? 엄마 집에 와서도 간단히 밑반찬 하나 만드는 거 옆에서 거둔 적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시네요. 저희 딸도 며느리가 하는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며느리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표현을 했고 며느리도 양심이 있으니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며 웃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저한테 꽃게 등딱지에 알을 모두 긁어내서 밥과 함께 양념을 해서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사실 꽃게 등딱지는 어른들이 먹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아이들이 밥 비벼주면 좋아하니까 딸이 일부러 등딱지를 버리지 않고 치즈와 계란을 넣어 맛있게 꽃게탕을 끓여놓았던 건데요. 아이들이 하나씩 먹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걸 저한테 챙겨주더라고요. 엄마, 매일같이 식단 조절하시느라 실컷 드시지도 못하는데 마침 꽃게 등딱지 하나 남은 거 김에 밥이랑 비벼서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명절인데 이번만큼은 식단 조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게 먹기로 해요. 이서방이 옆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관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꽃게 등딱지가 뭐라고 딸이 저한테 챙겨주면서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유, 이 귀한 걸 늙은 어미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예전에 너희 아빠 살아계실 때는 아빠가 바깥일하느라 귀한 건 먼저 챙겨드려가지고 엄마까지 먹을 차례가 오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귀한 걸 얻어먹고 참 고맙다. 예전에는 저도 철없이 엄마가 챙겨주는 걸 그저 먹기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엄마는 늘 저희가 먹다 남은 반찬만 드셨던 것 같네요. 이제는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부터 챙겨드릴 테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딸이 이렇게 저한테 먹을 걸 챙겨주면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안아주니 새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 딸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커서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니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면 좋았을 텐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꽃게 등딱지가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 같네요. 시아버님께서 바깥일 하시느라 귀한 음식 먼저 드신 거라면
지금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아범이 이 집안의 가장인데 아범한테 등딱지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며느리의 말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먹고 있던 등딱지를 식탁에 내려놓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등딱지 먹는 게 그렇게까지 안 입고 왔는지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니 등딱지를 들고 먹고 있던 제 모습이 민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위가 싸해진 분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모조리 꺼냈습니다. 형님이 워낙 효자라서 등딱지는 형님이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드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어머님께서 먼저 드시는 게 맞는 거죠. 사위는 며느리의 말에 본인이 다 민망한지 저를 보며 괜시리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등딱지 환장하고 잘 먹는데 평상시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다 같이 먹을 기회가 왔을 때 먹으면 좋은데 생각해보면 등딱지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아가씨가 잘못했네요. 참나, 집안에 돈도 많으신 분들이 밖에서 등딱지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날 엄마한테 등딱지 들은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에요? 내가 그동안 새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예전에 엄마가 충남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같이 서울에 있을 때도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진지는 잘 잡수셨냐고 안부 연락 한마디 건넨 적 있으세요? 저는 그저 속으로만 며느리한테 섭섭했지 입 밖으로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딸은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그동안 쌓였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싸잡아서 저를 대신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다. 새언니는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오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들이면 아들답게 굴어야지. 엄마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오빠가 먼저 연락한 적이나 있어? 오빠가 이러니까 새언니까지 엄마 무시하고 막말을 해대지. 언니는 시어머니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로 항상 말대꾸하고 말을 비꼬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한테 먹을 걸로 무안이나 주고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아가씨, 듣다 보니 말이 너무 심하네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라뇨? 손윗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버르장머리 있는 행동인 건가요?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 오빠가 어머님한테 연락도 일절 안 하고 보살펴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오빠를 대신해서 대리 효도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아가씨나 어머님한테 실컷 효도하면서 지금처럼 잘 지내세요. 괜히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저는 이번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해주었는데 며느리가 딸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우습게 본 모양인데 모든 게 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싸우지 말자고 그랬던 거지. 네가 예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허구한 날 말대꾸하고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까지 무시를 해. 어서 네 시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시누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만 골라서 했건만 아무런 잘못도 안 한 사람 마냥 모르세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그쳤는데요. 며느리는 저한테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유순하게 넘어갔던 시어머니인데 화를 내며 한 소리 하니까 속으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억울하게 있는지 저희 아들한테 딱 달라붙어서 또다시 그 작은 눈으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가 딸이라고 아가씨 편에 서서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손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막말한 아가씨야말로 저한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 없는 사람 면전에 두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손주들하고 다시는 시댁에 발도 내딛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더니 밥 먹다 말고 급한 대로 짐을 싸더니 아이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웃긴 건 저희 아들 녀석도 밖으로 나가려던 며느리를 말리지 않고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마누라가 잘못했으면 남편으로서 옆에서 다그치지는 못할 망정 오냐오냐 하면서 엄마와 여동생을 등지고 마누라를 따라서 나가버리니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그 이후로 연락을 끊은 채 한동안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원래부터 며느리가 살갑게 저한테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났던 거라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로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곱씹어 생각하게 되고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며느리와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제가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벼랑간 양식집을 개업하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 녀석과 함께 사돈어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격리일을 해왔는데요. 격리일이 지겹고 힘들다면서 사돈어른께 양식집을 낼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사실 그동안 며느리가 요리하는 꼴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양식집을 내겠다고 하니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집안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며느리에게 함께 양식집을 내자며 꼬드겼고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일을 하는 것보다는 양식집 사장님이 좀 더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신중함과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었는데요. 양식집을 개업한다는 게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든 줄 가늠조차 못하고 친구의 꼬드김이 넘어가 즉흥적으로 가게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제가 시댁에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한테 메뉴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요리를 잘하시니까 퓨전 요리로 스파게티 메뉴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요즘 개인 가게 내려면 프랜차이즈 식당과는 다르게 특색 있는 메뉴가 한 가지 이상씩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메뉴 개발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평상시와 다르게 애교 섞인 말투로 제 팔짱을 끼며 부탁을 했는데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긴 하지만 살갑게 대하며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집에 있거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일이 전부였던 터라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부탁대로 일주일 동안 온갖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던 것 같은데요. 내가 먹으려고 요리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선보일 음식을 개발하는 일이라서 더 의미 있고 재밌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야기한 대로 한식이 조합된 된장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된장 스파게티를 며느리가 맛보더니 감탄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맛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기존의 스파게티와 차별화되기도 하고요. 어머님께서 요리 잘하시는 건 알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거 가게 열게 되면 메인 메뉴로 밀고 나갈 테니까 이거 말고 또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시면 다른 메뉴도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며느리는 제가 만든 된장 스파게티를 맛보고 너무 맛있다며 극찬했고 며느리가 양식집 메인 메뉴를 쓰겠다고 하니 힘들게 개발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고추장 뚝배기 파스타, 문어 시금치 냉파스타 등 한식과 결합된 색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덕분에 가게 메뉴를 다른 양식집과 차별화되게 만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워낙 표현이 서툰 며느리가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며느리는 강남 청담동에 있는 가장 목 좋은 곳에 양식집을 개업했는데요. 식당 개업 이전부터 며느리가 SNS를 통해 제가 만든 음식 사진을 열심히 올려놓았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는지 식당을 개업하자마자 된장 스파게티, 고추장 뚝배기 파스타 등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식당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제가 개발한 음식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말해주었는데요. 며느리 가게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친구들과 다 함께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가게를 방문하는 건 매상을 올려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제가 만든 음식들이 손님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충남에 있을 때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외롭지 않았는데요. 서울로 올라오고 나니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이니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진료 때문에 병원을 오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 몇 명과 마음이 맞아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임 인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었고 모두 연령대가 저와 비슷했는데요. 모두들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저처럼 노후 생활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던 터라 마음이 더욱 잘 맞았던 것 같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모임이 형성된 지 올해로 5년차가 되었는데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인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는데요. 제가 평상시 언니, 오빠로 불렀고 저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언니가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고 모임 외에 셋이서만 따로 만나 놀러 가기도 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네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한테 털어놓지 못한 제 속마음에 대해서 언니, 오빠 부부에게 털어놓고 상담받을 때도 있었어요. 반대로 언니, 오빠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모임을 통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혈당 수치가 낮은 건강식단 위주의 음식을 먹으러 다녔는데요. 저희 며느리가 강남 청담동에 양식집을 개업했다고 하자 다들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며느리가 운영하는 양식집에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터라 당장 돌아오는 주말에 다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리 주말에 방문한다고 이야기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가게 일로 많이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 채 주말에 친구들과 양식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대로 식당을 찾아가니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양식집이라 그런지 외관부터가 번쩍번쩍한 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시간대가 점심을 먹기에는 약간 이른 오전 11시 정도였는데 식당 안에는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식당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관찰해보니 대부분 20, 30대였고 제가 개발한 된장 스파게티와 고추장 뚝배기 파스타를 하나씩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여기 음식 맛있다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나지 않아 식당 입구에서 친구들과 서성이고 있었는데 잠시 주방에 들어갔던 며느리가 그제야 나와서 저와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고 당연히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며느리는 저와 친구 무리를 보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것도 주말에 한참 바쁠 때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손님들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 식당에 주로 오는 분들 20, 30대 젊은 분들이라서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하고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식당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놓치는 냄새 나면 매출 떨어지니까
얼른 다른 데 가서 식사하세요. 여기서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시면서 장사 망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노인들이 오면 안 되는 식당이라며 저희를 내쫓는 것 마냥 손사래를 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문까지 열어주었는데요. 저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 마당에 며느리가 식당에서 내쫓으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실컷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제가 만든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다며 자랑을 해놔서 다들 멀리까지 찾아온 건데요.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았습니다. 손님은 다 같은 손님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물을 흐리니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며느리의 말이 상처로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강남 청담동에서 양식집 개업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아니? 다들 기대하고 멀리까지 와주었는데 놓친내 냄새 나면 매출 떨어진다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놓친내라는 표현을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다 치고 멀리까지 와준 귀한 분들한테 고맙다며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하대를 하니 내가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겠니? 그러니까요. 저한테 하대받고 싶지 않으셨으면 처음부터 방문하지 말았어야죠. 다른 놓친애들까지 어머님께서 이렇게 식당 끌고 오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당장에 식당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어머님께서 자초한 일 가지고 저한테 체면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놓친애들 식당 안에 들였다가 식당 이미지 떨어지고 손님들 끊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고 막말까지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식당 메뉴 개발해달라며 알랑방귀 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필요 없어지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무시하고 낮잡아 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어느샌가 망치를 가져와 식당 창문을 다 깨부쉈고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망치로 창문을 깨부순 사람은 바로 3살 많은 동갑내기 부부 중 오빠였는데요. 평상시에 굉장히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자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 저를 대신해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놓친내니 뭐니 막말하면서 내쫓아. 평상시 명순이한테 듣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아주 개차반이 따로 없구만. 어른 공경할 줄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따위 말과 행동거지로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당장 여기서 짐 챙겨서 나가! 오빠가 고함을 지르자 안 그래도 창문이 깨져 깜짝 놀랐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우리들을 쳐다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또 미친 노인 한 명까지 식당으로 쳐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기는요. 여기 엄연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고 기물 파손에 이어 고함까지 지르면서 영업방해하고 있는 건 할아버지예요. 여기서 짐 챙겨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요. 나이만 처먹어서 귓구멍이 막히셨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맞대응했고 오빠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누군줄 모르고 그따위 말을 계속 짓거리는 것 같은데 나 여기 건물주야. 그러니까 창문을 깨든 고함을 지르든 내 건물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위약금 물어줄 테니까 당장 나가! 오빠가 건물주라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이래저래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언니가 옆에서 제 어깨를 붙잡아주며 안아주더라고요. 며느리도 오빠가 건물주라는 말을 듣자 어안이 벙벙해져 있다가
정신을 다시 차렸는지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건물 주인이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에 자리 마련해서 모셨을 텐데. 아유, 험한 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개업하고 정신이 없어서 별의별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 노여움 푸세요. 그리고 식당 개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뇨. 여기 창문 깨진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는 머리까지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인데 돈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빌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한 말은 다시 뒤집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그리고 명순아, 이제는 내가 내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 남편이 내 하나밖에 없는 소꿉친구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 남편 명섭이랑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형제처럼 지내왔는데 어느 날 내가 계곡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명섭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구해줬단다. 그때 명섭이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게 너였다니. 네 이야기 들으면서 명섭이가 네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앞으로도 나랑 아내가 너를 진정으로 친동생처럼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의지하고 지냈던 오빠가 남편의 둘도 없는 소꿉친구였다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지금의 제 생활을 가엾게 여기고 오빠와 언니를 보내준 것 같아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는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왔고 제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아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막말한 거니까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려 보내주세요. 놓치느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여기 저희 부모님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차려주신 식당이라 이렇게는 못 그만둬요. 제발 저기 있는 할아버님한테 대신해서 잘 좀 말씀드려주세요.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저에게 매달려 부탁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돈 없고 힘없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냐.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여기 식당에서 쫓겨나는 건 네가 벌인 행동으로 인한 죗값을 치르는 거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원래부터 나한테 연락은 안 했지만 앞으로도 서로 남인 것처럼 지내자꾸나. 나도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평화는 안 지키련다. 너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동안 품어왔는데 네 진면모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는 안 만나고 안 보련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니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이후로 아들 내외와는 일절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지내고 있네요. 항상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나이 먹어서 귀도 못 펴고 살았는데 오빠와 언니 부부 덕분에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